제가 아이들, 학부모님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핸드폰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관련된 책들, 그리고 관련된 연구물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 핸드폰이라고 얘기하는 거 스마트폰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이 스마트폰을 사주고 나서 가정에서는 그런 부모님하고 아이와의 전쟁들이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이 정말 문제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것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일 거고,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연구는 어떤 거냐면, 스마트폰을 오래 하게 되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이것에 대한 연구입니다. 사실 보면 스마트폰으로 좋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스마트폰 안에는 컴퓨터 한 대가 내장되어 있는 것과 똑같으니까 사실 현명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들 대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게임과 동영상입니다. 게임과 동영상. 이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했을 때 우리 뇌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인데, 실제 보면은 이게 게임을 했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입니다. 이 부분이 끊임없이 계속 활성화된다는 거죠. 근데 밑에 보면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되는 뇌 사진이 있어요. 근데 위에가 게임을 했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분이고, 밑에가 뭐냐면 코카인을 했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분이에요. 거의 동일한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실제 보통 사람이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런 감정을 조절한다든지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코카인을 많이 했던 사람들과 게임을 많이 했던 사람들의 뇌가 비슷하게 망가지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이고, 그리고 저쪽 뒤에 보면은 후두엽에 대한 부분들이 반짝반짝거리는데, 이 저 후두엽은 뭐 하는 거냐면, 이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후두엽이 게임을 했을 때 또는 동영상을 봤을 때 후두엽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데, 이 뒤쪽만 활성화된다는 건 앞에 전두엽이라든가 전체 대뇌피질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들은 머리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 후두엽이 대부분 어떤 일을 하냐면 시각적인 정보들을 판단하고 시각적인 정보에 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영상을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이쪽만 발달한다는 거예요. 시각적인 것에 대체하는 그런 쪽에. 이쪽 전체적인 것에 불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데, 이쪽 부분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든지 고등사고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전두엽이라든지 이제 대뇌피질 전체에 대한 부분들이 사용되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고위험군들은 어떠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이 증세들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18.6%는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가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고 뇌파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저런 연구들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더라.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떤가? 지금 실제 이 부분들은 조금 다른데, 전체 통계를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9살, 10살, 좀 빠르면 8살, 이렇게 1학년, 2학년 정도의 핸드폰을 구입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이가 핸드폰 사줘, 엄마, 아빠. 그러면 맨 처음에는 안 사준다고 하는데, 우리 애들, 내 친구들 다 핸드폰 한단 말이야. 나만 핸드폰이 없으면 나는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 없어. 라고 얘기해서 결국은 아이의 얘기들을 대대로 핸드폰을 사주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까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이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은 동선을 파악하는데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아이에게 아주 어렸을 때 핸드폰을 사준다는데, 대부분 유럽이라든지 선진국들을 좀 살펴보면 핸드폰을 사준 나이가 평균적으로 한 14살.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은 실제 중학교 때 핸드폰을 사주는데, 우리는 다른 나라들보다 한 6년이 빠르다라는 거죠. 이게 좋은 건가? 근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면서 다른 나라의 동향들,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각국은 지금 스마트폰과의 전쟁들이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건 핀란드 정보입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교육에 몸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핀란드 교육에 되게 집중하고 있는데, 이 핀란드 정부에서는 2025년 8월부터
아직 시행은 안 됐는데 2020년 8월부터 초중등 학교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을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걷어서 따로 보관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어떤 학교에 있는 생활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행하는 건데 여기서는 핀란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죠.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어기게 되면 다른 조치가 따른다는 거죠. 핀란드 정부에서는 2025년 8월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못하게끔 돼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 발표가 됐고, 영국입니다. 영국 정부가 발표한 것들이 영국 정부가 2024년 2월에 작년 등교 때부터 학교까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법적으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학교 관계된 사람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라든지 거기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다는 거죠. 영국도 작년 2월부터 이것들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럼 미국은 안 그러냐? 스마트폰을 맨 처음에 만들어 미국은 안 그러냐? 미국도 캘리포니아주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금지법을 만드는 거죠.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기사는 2024년 9월 기사, 작년 9월 기사 시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호주는 어떠냐? 호주는 조금 더 센 건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뭐 유튜브라든지 다른 여타의 우리가 하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기타 기회로 그런 SNS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만 16세 이하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봤을 때 한 17세 정도. 그러니까 중학생까지는 SNS 자체를 못하게끔 막는 그런 법안들을 지금 통과시켰습니다. 이 기사는 언제 거냐면 작년 11월 29일입니다. 작년. 여기 지금 나온 나라들은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또는 어떤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입지가 탄탄히 다져진 그런 나라들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그럼 손 놓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의원들도 법안 마련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 자체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라지나 교내 사용 금지법, 생활 규정으로 막는 게 아니라 교내 사용하실 수 없어라는 법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 기사가 언제냐면 2024년 11월, 작년에. 그래서 이 내용들은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어라는 법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 우리나라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각국의 법안 마련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좀 궁금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것들이죠. 실리콘밸리는 미국에서 테크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뭐 회장이라든지 사장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단지 또는 연구하고 있는 그런 단지로 되게 유명한데 이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만들었거나 스마트폰 어플이거나 컴퓨터를 만들었거나 컴퓨터에 관련된 어플을 만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만들어서 게임을 만들었거나 그거로 인해서 뭐 1년에 수억 원씩 또는 1년에 수백억, 수천억씩 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자녀들은 어떨까?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회사,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어플을 만드는 회사가 자기는 그거로 인해서 1년에 수천억씩 또는 수백억씩 버는 그 사람들의 자녀들은 스마트폰 교육을 시킬까? 라고 해서 봤더니 이들은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자기기들, 컴퓨터 관련된 것들을 특정 나이가 될 때까지 절대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 이건 몇 년 전부터 되게 유명하게 이 실리콘밸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는데 이거 2019년 BBC 뉴스예요. 거기 보면 오늘날 우리 일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앱이나 기술을 만든 장본인들 대부분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정작 자신의 자녀는 이 기술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한다. 스마트폰 안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특정 나이가 될 때까지. 그렇게 가정에서만 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 어떻게 시키냐? 억만장자들은 아이들을 위한 스크린 타임에 반대한다라는 거 뭐냐? 스크린 타임이라는 건 얘야 너 진짜 1시간 정도 뭐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정도 컴퓨터 해도 돼. 스마트폰 해도 돼. 이런 거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학교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교예요. 이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물론 사립학교죠. 공립학교는 컴퓨터도 지급되고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이 사립학교에는 컴퓨터 자체가 없대요. 그리고 이 사립학교의 등록금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싼 사립학교는 2, 3천만 원, 많은 사립학교의 등록금은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등록금을 내는 그런 사립학교인데, 이 사립학교들 보면 우선 컴퓨터가 없어요. 프로젝터 없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런 것들, 이렇게 보이는 프로젝션 TV 이런 거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학교에선 규정이 뭐냐면, 이 학교에 들어오는 모든 아이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정보기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기에 대한 이 등록금들은 굉장히 많이 비싸던데, 여기에 실리콘밸리 부모들은 보낸다라는 거예요. 아이 수천만 원씩의 등록금을 지불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되게 굉장히 유명한 펜실베니아에 있는 발도르프 학교인데, 발도르프 학교는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는 그런 학교인데, 이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적어도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13살까지는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자재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한다는, 어기면 여기 이 학교에서 나가게 되는, 이것들을 맨 처음에 입학할 때부터 그런 기준 안에 서명하고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런 기기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놀이는, 이 아이들이 하는 놀이는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천으로 만든 인형들, 나무로 만든 인형들, 이 아이들이 갖는 거는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의자에 앉는다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 실제로 옛날 의자, 이런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런 플라스틱 의자들이 아니라, 최첨단 의자들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의자라는 거예요. 사물함들도 나무로 만든 사물함들,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뭔가 우리는 뒤통수 맞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도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러면 돈을 번 거는 스마트폰을 팔아서, 스마트폰 어플을 팔아서, 또는 게임을 팔아서, 그 다음에 컴퓨터를 팔아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자녀들에게는 절대 하지 못하게 한다.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왜 그럴까? 그들은 왜 자기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지, 왜 게임을 못하게 하는지, 특정 나이가 될 때까지 컴퓨터를 왜 차단하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지금 아이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수업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특정한 나이에서는 자기를 위한 그런 공부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 공부들을 하는 시간들을 어렵지만 가져야 되는데, 이 자기만의 시간들, 공부하는 시간, 자기를 성장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의 가장 큰 적수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아이들의 손에서 좀 놓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자료들을 만들고 학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고 아이들에게도 전달하는데, 그 중에 제가 자주 보여주는 그림들이 이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이냐면, 이 퍼즐은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은 예전에 했을 것 같은데, 이 퍼즐의 정식 명칭은 슬라이딩 퍼즐이에요. 슬라이딩 퍼즐. 1부터 15까지 맞히는 슬라이딩 퍼즐인데, 잘 보시면 이상하죠? 가로 4줄, 세로 4줄이면 쉽게 보면 16개 해야 되는데, 퍼즐 조각이 15개예요. 1부터 15까지. 1부터 15까지를 맞추는 그런 퍼즐인데, 이게 숫자가 막 섞여 있겠죠? 섞여 있는데 1부터 15까지 순서대로 맞춰야지 이 퍼즐을 맞추는, 이 1부터 15까지 맞추는 것들이 이 퍼즐을 맞추는 그런 게임 방법인데, 이상하게도 하나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이. 16개에서 한 곳이 비어있는데, 이 비어있는 곳이 없으면 이 슬라이딩 퍼즐은 맞출 수가 없어요. 왜? 이 하나의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15개가 전체적으로 이동할 수 있기에 1부터 15까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네 인생들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네의 이런 숫자들은 이렇게 섞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섞여져 있는데, 대부분은 1부터 4까지 맞추거나 1부터 8까지 맞추거나,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1부터 15까지 다 생을 맞추는, 1부터 15까지 다 맞추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 퍼즐이 1부터 4까지 또는 1부터 8까지 또는 1부터 15까지 맞추는 것들이 중요하냐, 누구는 하나도 못 맞추고 죽으면 이 사람들의 삶은 의미가 없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간에 사람들의 대부분 90%들은 우리가 이 퍼즐을 1부터 15까지 맞추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1부터 15까지 인생의 퍼즐을 못 맞춘 사람들의 삶은 가치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90%는 이렇게 살지만, 맞추지 못하고 살지만, 근데 국가를 운영하거나 어떤 집단을 운영할 때 잘 생각해 보면, 국가를 운영할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국가를 운영할 때 그 전체적인 시스템이 마련이 되려면 그 시스템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법을 만든다든가, 또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아니면 기본적인 시스템,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90%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잘못된 삶이 아니라 그것들이 보통의 삶이고 당연한 삶이지만 이 90% 삶 또는 전체 100%의 삶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한 10%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중에는 적어도 이 10%에서 한번 생활해봐야 나는 이 10%에 들어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판단이 잘못된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90%의 삶이 잘못된 삶이 아닌 것처럼 10%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20%의 삶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자기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1부터 15까지의 퍼즐을 맞췄지만 지금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1부터 15까지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빈 공간이 무엇으로 메꿔져 있냐면 핸드폰이 딱 놓여져 있다. 스마트폰이 딱 놓여져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1부터 15를 맞출 수 있는 빈 공간에 스마트폰이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 빈 공간을 차지함으로 나머지 숫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자기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자기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시간을 모두 빨아들이는 게 스마트폰이지 않냐라는 거죠. 그럼 적어도 우리들은 교육기관 또는 집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좀 더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끊임없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아이들이 졸라서 스마트폰을 사주기는 했지만 지금도 그것으로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결국 이기지 못하는 그 싸움에서 나중에는 체념하고 포기해버리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았다면 스마트폰이 왜 필요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스마트폰을 사줬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그냥 강제로 뺏는 것들은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부모님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늘 그렇지만 어른들의 행동을 따라하지 어른들의 말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스마트폰을 하지 말아라 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그 행동들을 따라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간이 조금은 더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첫 번째 방법,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 아이들이 이것과 어울러서 자기 성장을 위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게 하려면 이것도 똑같겠죠. 부모님이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것. 영원히 교육의 방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